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색한가요? 자, 우리 일단 교재가 이제 나왔죠. 그래서 교재는 아마 다 이제 구매를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는 어 아 제가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제 메일이랑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식을 많이 듣는데, 이게 보통 보니까 이제 물론 합격 수위 같은 데서도 보고 오시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주변에 이제 합격을 한 선배들이라든가 아니면 추천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의 추천에 이제 패가 되지 않도록 올해도 일단 열심히 강의를 할 거고요. 일단 어떻게 강의가 진행되는지를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제 먼저 가볍게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교재가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뭘 학습해 나갈 것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과학교육론, 원래 이제 제가 한 이제 재작년까지는 생물교육론으로만 이제 론칭을 했었다가 작년부터 과학교육론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리화학, 지구화학, 생물 선생님들이 다들 들어오시고, 특히 이제 생물 하다가 물리, 화학, 지구학 선생님들이 이제 새롭게 물어보시는 게, 생물 하다가 이제 과교론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 과목의 특정한 이론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생물도 마찬가지고 이제 물화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각 과목의 특정인 부분은 제가 이제 수업에서는 공통적인 부분을 다루고, 물화생지 그 과목의 특정한 부분은 특강을 찍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정말 많지 않아요. 전체 내용이 5%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과학교육론이 1단원부터, 이게 1단원 그냥 숫자로 쓸게요. 1단원부터 6개의 단원이 있는데, 사실은 이 중에서는 거의 진짜 95% 똑같고, 이제 95% 사실 5%에 차지하는 것도 사실 뭐 여기는 논외죠. 여긴 당연히 다릅니다. 당연히 다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이제 거의 이제 5% 정도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각 단원별로 특정 이론 몇 가지만 물화생지별로 특별한 것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정말 설명할 게 많지 않기 때문에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다시 이제 강의를 보여드릴 거고, 직강 이 공통적인 수업에서는 이제 공통의 부분만 다루게 될 거다. 특강은 이제 열릴 때마다 제가 이제 학원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가 갈 거예요. 이제 뭐 어떤 특강, 그리고 저희 여기서도 일단 제가 집에다가 세팅을 해놨어요. 이제 카메라 세팅을 집에 이제 촬영하는 곳이 집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딱 촬영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올려드릴 거고,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제 교육과정, 이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제가 사실 제일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 직강으로 이제 직강이나 인터넷 강의나 쭉 1년 동안 따라오시는 분들은 교육과정 때문에 망했다는 소리는 절대 안 하세요. 왜냐하면 같이 외우거든요. 이게 보통 강사들이 자기는 안 외워놓고 외우라고 시키는데, 저는 제가 계속 같이 외워요. 근데 같이 외우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처음부터 막 내용 요소까지 완벽하게 외운 다음에 막 이렇게 서로 막 이러면은 서로 힘들어지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부터 우선순위대로 이제 1월, 지금 2월이죠. 2월부터 3월, 4월, 5월 쭉 나가면서 같이 우선순위부터 같이 외워나갈 거예요. 우리 이제 모든 강의에서는 오늘만 딱 없고 OT 하는 날만 없어요. 매 강좌의 첫날만 없고, 그다음 주부터는 항상 체크라는 한 장짜리 종이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 종이에다가 항상 교육 과정을 일부씩 제가 물어볼 거예요. 지난주에 같이 외웠던 거를 그다음 주에 또 물어보고 하면서 계속 이제 그 암기를 이제 쌓아가는. 근데 이제 쌓아간다고 해서 옛날에 외웠던 거 그 뒤에 확인 안 한다? 절대 아니죠. 이제 예전에 외운 것도 계속 떠먹고 해서, 그래서 교육 과정은 이제 절대 걱정 없이 이제 거의 뭐 10월, 11월 되면 다들 이제 이거 안 하셨던 분들 불안해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고 이제 이거는 기본으로 먹고 들어가는 점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보다 이거는 정말 물화생지에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정말로 공통적인 부분을 강의에서 이제 본 강의에서 하고, 특강을 통해서 세부적인 것들은 다룰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요런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1년의 전체적인 과정이 지금 2, 3, 4월 달에 걸쳐서 일반 핵심 이론을 할 거예요. 일반 핵심. 그쵸? 그다음에 5, 6, 7월 달에 걸쳐서 심화 핵심을 할 거예요. 그리고 7, 8, 9월 달에 걸쳐서 문풀. 이제 이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이 기출과 예상 문제를 혼합해서 기출 문제와 예상 문제가 계속 왔다 갔다 거려요. 그러면서 이제 예상 문제도 같이 풀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문풀 상, 그리고 9, 10, 11은 문풀 하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다른 강좌라고 생각하시는데 똑같은 강좌인데 이제 우리가 단원이 요렇게 되어 있죠. 요게 1, 2, 3단원까지가 상, 그다음에 4, 5, 6단원이 하예요. 그래서 연속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제 강의 듣는 이제 몇백 분들께서 퍼센테이지가 이거 들었는데 요거 안 들으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족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듣고 거의 95% 이상의 선생님들이 다시 다 같이 이걸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거 하나 강좌 수강했다가 결국 다 그래서 이제 학교 수기 보시면 대부분이 이제 풀커리로 들었다. 의도치 않게라고 이제 많이들 그렇게 하시는데 뭐 꼭 다 들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일반 핵심 이론과 심화 핵심 이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금 이 교재가 굉장히 얇아요. 그쵸? 얇은데 심화 교재는 이거의 2배 이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절대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오늘 이제 1교시에 걸쳐서 굉장히 너무 중요하게 강조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최종 목적지에 여러분이 어떤 점수로 어떤 모습으로 도착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근데 저는 사실은 답은 정해져 있어. 완벽한 점수,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사실은 달려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학교 수기 이런 거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득점 받으시는 분들이 이 책, 저 책, 이 강론서, 저 강론서 보고 과학교육론 관련된 책도 이 책, 저 책, 저 책, 저 책, 저 책 다 봤다. 그런데 초수에 합격했다라는 분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는 사실은 학자가 되려는 게 아니라 점수를 받아서 빨리 합격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뭐 어떤 강론 유전학, 세포생물학 막 이런 것들을 다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내가 저 위까지 올라가겠다 하시면 삼수, 사수는 기본으로 찍고 오수, 요수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1년, 2년 안에 내 꿈을 향해서 내 꿈은 학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앞에 서서 아이들을 이끌어주는 리더가 되고 싶은 게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막 여러 가지 책을 보는 것보다 뼈대를 잡고 그 중심으로부터 중요한 것들을 살을 붙여 나가는 과정은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과정을 사실 여러분들 여기 대부분이 초수일 거예요. 그렇죠? 그죠? 거의 그덕이시죠? 초수일 건데 재수 3수 이상이신 분들은 사실은 뭐 이 강수 저 강수를 봐도 자기 뼈대가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특히 초수이신 분들은 뼈대를 잡아야 살을 붙이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뼈대를 잡지 않고 심화 이론을 무턱대고 탁 들으면 다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일부러 사실은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이거부터 강의를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인데 여기 와 있는 분들은 그래도 내가 이거 이 뼈대부터 잡겠다라는 마인드로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잘 오셨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뼈대를 잡고 여기에 살을 붙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교과서 이 책 읽고 자 밑줄 그으세요, 빈칸 채우세요 이러면서 수업하는 거 딱 싫어해요. 제가 강의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책에 손에 뭘 들지 않습니다. 들어봤자 정말 한 장짜리 유인물 정도 컨닝할 거 기억 안 날 때 컨닝하는 정도만 딱 들고 있지 보통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인 뼈대에 해당하는 걸 다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교재는 정말 10분 정도에 걸쳐서 빈칸만 빠르게 채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앞에서 뼈대를 채우면서 이해를 하셨다면 책을 채우고 읽는 건 진짜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뼈대를 중심으로 공부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일반 과정이 먼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화에서는 책이 훨씬 이거 2배 이상으로 두껍죠. 그때는 근데 이제 뼈대가 뭔지 알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 알아서 거기에 이제 걔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가적인 설명들이 요렇게 나와 있어도 이거 다 외우라는 거구나가 아닌 걸 알아요, 본인이. 그래서 이제 이해를 위해서 저 심도 있게 공부를 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를 하고 여기가 끝이에요. 제 강의는. 그래서 11월 달도 사실 11월도 아니에요. 거의 10월 말, 11월 첫째 주 정도에 끝내요. 그래서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시험을 치기 때문에 2주 정도, 2주에서 3주 정도 공백을 두고 이때는 스스로 본인이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제 시험 1차 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2차 강의를 개강합니다. 아셨죠? 그렇게 이제 진행된다라는 점 아시고 계시면 되고 일단 처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이제 물론 공부 한번 해보셨던 분들은 너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게 있었지 하고 이제 한 번 더 생각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제일 먼저 과학의 본성, 그 다음에 과학, 사, N, 철학, 그 다음에 교수 쓰실 필요 없어요.
아 왜요? 교재 다 있는데. 앞에 목차 다 있어요. 교수학습 이론 있고 교수학습 방법. 여러분이 교수학습 실제라고 알고 있는 거 있죠? 그게 이제 방법이고 그다음에 교수학습 평가 마지막이 과학과 교육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충 뭐 배웠는지 제가 아직 5분 정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과학의 본성에서는 아시다시피 대놓고 요즘에는 과학의 본성을 쓰시오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대충 아실 거라 생각해요. 과학이라는 거는 이따가 2교시 때부터 본격적으로 할 건데 과학이라는 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며 그 산물의 특성이 어떤가 이 두 가지 면을 측면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 과학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과학이라는 것이 지식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거에 대한 논쟁인데 중요한 건 어떤 관점을 바라보고 우리가 과학을 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뤄요. 제일 먼저 왜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과학 지식은 가변성이 있어. 잠정성이 있어. 과학은 단 한 명의 천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현대적 관점 얘기하는 거예요. 단 한 명의 천재가 아니라 여러 과학자들의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이번 연도에 이제 화학에서 나왔던 그 지문 중에 하나가 이 과학의 본성을 쓰라고 하는 문제에서 이제 컴퓨터나 인공지능 AI 기술을 통해서 뭔가 이제 필요한 그런 지식들을 AI가 딱딱딱딱 챗GPT 아시죠? 딱딱딱딱 이제 골라내기 때문에 과학 지식이 발전한 속도가 더 빨라졌어. 이런 대화를 나눠요, 교사들이. 그래서 이제 이 교사가 가지고 있는 과학의 본성은 뭐냐? 그러면 과학 지식은 기술에 영향을 받는다.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거를 여기서 다뤄요. 제일 먼저 본성에 대한 얘기를 정리하고요. 지울게요. 어머 잘 안 지워지는 칠판이군요. 이게 교실마다 잘 지워진 데가 있고 네 지우개로 잘 지워져요. 자 본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럼 지식이 뭔데 과학 지식이 뭔데 이 지식에 대한 본격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다룹니다. 그래서 지식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들어보셨죠? 선언적 지식, 명제적 지식, 비명제적 지식, 절차적 지식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종류에 대해 다루고 또 구성 요소, 사실, 개념, 법칙, 이론, 가설, 원리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올해 이제 생물에서 처음으로 원리를 쓰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원리? 법칙도 이론도 아니고 원리?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원리라는 것이 그 현상을 지배하는 절대적으로 기각할 수 없는 진리라는 걸 우리가 정의를 이제 머릿속에 외우고 있단 말이에요. 정의는 외웠는데 그 원리를 어떻게 쓰라는 거야? 실험은 이제 효소 문제 나왔어요. 카탈레이스로 이제 과산화수 분해하는 효소가 실험이 나왔는데 부의도에서 아시죠? 부의도에 보시면 이제 개념 쓰고 그죠? 개념 쓰고 뭐 법칙 쓰고 원리 쓰고 이론 쓰고 뭐 세계관 철학 뭐 이렇게 쓰잖아요. 여기 이제 이론이 써 있었어요. 근데 원리를 쓰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처음 나온 유형입니다. 이제 인용 기출에서 물화생지 통틀어서. 근데 이럴 때도 우리가 방금 외웠던 말했던 그 정의를 토대로 근데 문제가 좀 쉬웠어요. 여러분들은 어렵다고 했지만 저는 봤을 때 쉬웠어요. 왜 쉬웠어요? 문제에서 힌트가 강력했거든요. 여기 위에 이론이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기억인가 니은인가? 니은에 들어갈 원리를 쓰세요가 아니라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원리를 쓰세요였었어요. 그럼 사실은 여기서 보이는 원리가 한 두세 가지 보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나중에 해설을 다 해드릴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2024학년도 물화생지 전체 문제는 지웠네요. 일반 핵심 이론과 심화 핵심 이론 이 두 개의 강의를 통해서 다 교재에 다 실었고 다 풀 거예요. 물화생지 전체 해설을. 원래는 문풀 과정에 사실 다 이제 기출을 넣거든요. 작년 특히 이제 올해 시험을 치면 바로 직전 기출에 대한 거 다 넣는데 제가 올해는 이상하게 그 요청이 많더라고요. 2024학년도 해설 언제 해주냐. 그러니까 되게 어려웠던 거죠. 여러분들 체감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빨리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론에 다 넣었고 이제 이 강의를 이제 들으시면 좋겠지만 듣지 않더라도 나중에 그 해설했던 부분을 짜집기해서 특강으로 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도 들을 수 있도록 네, 해드릴 거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지식에 대한 부분 올해도 이제 원리가 나왔었고 지식에 대한 부분도 지식이 어떻게 변하냐 뭐 누가적 모형, 점진적 모형, 격변적 모형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형에 대한 내용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이제 아시죠? 과학하는 방법. 그래서 귀납, 연역, 귀추, 가설, 연역 배우고 그 다음에 기능. 기초 탐구 기능, 통합 탐구 기능 외웠죠? 관찰, 예상, 측정, 분류, 추리
의사소통 막 이런 것들 해요. 통화탐구 기능, 변인 통제, 뭐 자료 해석, 자료 변환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여기서 이제 다 다뤄요. 그러면 끝나요, 여기 단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과학을 하는 방법, 과정과 과학 지식에 대한 걸 다 배우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1단원에서 과학이 뭐냐,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떻고 만들어진 과학 지식이라는 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배우는 게 첫 번째 단원이에요. 우리가 아무래도 과학 교육론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과학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학문이에요. 그러려면 얘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단원에 들어가 있는 거고, 두 번째 단원은 이런 생각이 되게끔 어떻게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를 보기 위해서 철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철학은 사실은 과학사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겠죠. 옛날에는 이제 경험주의, 경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과학 지식을 논하겠느냐. 그랬더니 이성주의가 나와요. 경험은 무슨, 우리한테는 순수한 이성이 있어. 보이지 않아도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진리라고 하는 이성주의와 싸움. 이런 식으로 이제 과학의 역사와 함께 철학을 함께 다룹니다. 근데 과학사 자체를 다루는 건 아니지만 문제가 전부 다 과학사로 등장하죠. 그래서 문제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화생지 전부 다 그 과목에 해당하는 과학사, 어떤 특정 개념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어떤 과학자들이 어떤 고군분투 끝에 어떤 과학 지식이 만들어졌고, 이게 그 시대에는 면박당하고 반박당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이러이러한 증거물들이 나와서 증명돼서 이제 이것이 현대에서는 믿고 있다. 이런 과학사들이 다 나와요. 근데 이 과학사들이 과학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과학사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인가. 철학은 그 관이에요, 관. 내가 똑같은 현상을 봤을 때 내가 경험주의적 관점으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거 그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실제로 이제 경험주의는 대부분 과학적 방법을 귀납법으로 하겠죠. 그래서 눈으로 본 것만 내가 믿는 거예요. 눈으로 본 것만 믿고 똑같은 현상이 여러 번 일어나면 그거를 규칙성을 일반화해서 내가 그 지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똑같은 지식을 봤을 때 그럼 경험주의는 그런 과정을 봤기 때문에 이 지식은 맞아라고 하지만, 또 이성주의적인 눈으로 싹 봤을 때는 말도 안 돼. 너가 지금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본 게 아니잖아. 모든 경우의 수를 어떻게 네가 다 봐. 니는 결국 한 몇백 개 정도의 사례만 보고 이 지식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하고 싸움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은 역사적인 걸 봐도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 달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그러면 경험주의, 이성주의, 환원주의, 실증주의, 구성주의. 물론 구성주의는 현대적인 거죠. 이 사이에 반중주의, 쿤, 라카토스, 라우든, 파이어멘트가 열나 많죠? 당황스럽죠?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석 가능할 것인가를 보는 게 여기예요. 그래서 이제 각각에서의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많이 썼다고 이거 어떻게 다 해요? 아니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이거 정리해서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문제들 만났을 때 이 각각의 관점을 해석하시면 되는 그런 이제 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학문을 공부하는 이유, 과학 교육론,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 교사학습 이론은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학습을 하며, 애들이 예를 들어 어떤 오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게 왜 안 끈질기게 붙어 있고 내가 아무리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도 놓지 않는가, 이런 거에 대한 분석, 그리고 애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어떻게 교육을 해야 유의미하게 머릿속에 박아놓을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론, 기본 베이스인 토대를 다지기 위해서 이론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피아제, 브루너, 오슈벨, 비고츠키, 드라이버의 대체적 개념들 이론까지, 여기서 이제 구성주의까지도 같이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적인 걸 배우고, 그럼 이제 이론적인 걸 배웠으니까 애들이 이러이러하게 학습을 하려고 하고, 학습 들어오기 전에 이런 특성을 가지고 들어오고 이런 과정을 통해 학습을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 그래,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가르쳐야겠구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발견학습, 협동학습, 순환학습 등등이 있죠. 뭐 발견학습은 뭐 정해져 있고, 협동학습은 아시다시피 뭐 직소, 스테드, 직소 원투, 쿱, GI 이런 거 들어있는 거고, 순환학습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순환학습 3단계, 로스넬 순환학습 모형 3가지 모형 아시죠? 네. 안 물어볼게요. 오늘 첫날이니까. 원래 맨날 물어봐요. 원래 맨날 수업할 때 여러분 시작할 때
기본 이론반에서 특히 그러거든요. 시작할 때 지난주에 했던 거를 한 5 분에서 10분 정도로 막 물어봅니다. "자 여기서 뭐 있었죠?" "그렇죠." 말로 해요. 쓰지 않아요. 말로 해요. 그래서 물어보면서 공부하고 있는지 계속 이제 확인하죠. 지난 시간까지 이제 배웠던 거를 한번 이제 간추려서 상기해 보고 그다음 진도를 나가요, 항상 매주.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수학습에는 로스넨 수학습 모형 이런 것도 있고 4-2, POE, PEOE, 4-2, 5-2 그렇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협동학습에는 아까 뭐 얘기했고 그다음에 개념 변화에 대한 거. 하슈의 이론. 올해도 영락 없이 또 나왔죠. 너무 중요하니까. 하슈의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포도 덩쿨 모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드라이버의 개념 변화 수업 모형 같은 경우 있죠. 뭐 오리엔테이션, 뭐 생각의 구성, 생각의 재구성, 생각의 변화 검토, 생각의 응용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말이 너무 빨라져요. 이제 말을 다 하고 싶은데. 저도 이런 것들 하고 비유학습 그다음에 STS까지 하면 끝나요. 그래서 이런 학습 모형들을 가지고 수업을 하면서 이게 기본이 돼야겠죠. 이런 이제 아이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학습하느냐를 알아야 '아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구나.'가 돼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수업을 했으면 잘했나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교육 과정 하면 끝나요. 많아 보여도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별거 없게끔 만들어 드리려고 사실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 난해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강의를 듣고 났는데 머릿속에 남은 게 1도 없어. 제일 싫어하는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무조건 머릿속에 남는 수업할 거고요. 그래서 제 교재 이름이 키워드 앤 키 센텐스예요. 머릿속에 키워드와 키 센텐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기출법 하면 바로 튀어나와요. 기출법의 정의가 뭐예요? 하면 바로 튀어나와요. 이제 뭐 아직 안 들었으니까 안 나오죠? 기출법이 뭐예요? 뭐예요? 아직 안 배웠 아직 안 배워서 기출법이라고 하면 당연히 어떤 현상에 대한 그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그와 유사한 과거의 경험을 차용하여 뭐 빌려와요도 괜찮아요. 차용하여 그 비슷한 경험에서의 원인들이 여러 가지 있겠죠. 이 중에서 가장 베스트한 가장 그럴듯한 그 원인 하나를 가지고 와서 지금 이 현상에 대한 원인을 설명함으로써 잠재적인 설명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길게 설명했죠. 근데 문장으로 키 센텐스로 만들면 이거예요. 어떤 현상을 설명해 내기 위해 어떤 현상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과거의 유사한 경험을 차용하여 가장 최선의 그럴듯한 잠재적인 가설 체계를 생성한다예요. 지금 이것도 좀 길긴 했는데 사실 이거를 문장으로 문풀할 때 막 쓰거든요. 그땐 더 짧아져요. 보통 어떤 정의 얘기하면 우리 답안지 4칸 있죠. 4칸 중에 1 칸에서 끝나요. 결국은 지금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여기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가장 그럴듯한 막 이런 단어가. 근데 나중에는 그냥 최선의 설명 체계라는 단어 하나로 끝나요. 근데 지금은 제가 최선이라고 하면 뭐가 최선인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하는 거고 판서를 여러분들이 좀 외워 주셔야 돼요. 그 이제 판서는 여기 이제 이 중에 한 분이 조교가 되실 거예요. 판서 조교가. 그래서 이제 카페에도 매주 이제 올라갈 거고 그 판서를 이제 몽땅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반드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간제를 하거나 너무 바빠서 시간을 도저히 못 낸다. 그럼 스터디하지 말아야죠. 근데 만약 내가 올인한다. 올인을 하는데 스터디를 안 해? 올인을 하는데 스터디를 안 해? 멍 때리는 시간을 많이 갖겠다는 거야 뭐야. 자 물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올인할 때도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그 근데 이게 루즈해져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래서 스터디는 반드시 하는 게 좋고요. 스터디도 내가 공부하는 거 이론 진도 밀리지 않는 확인용으로 스터디하는 거야라는 마인드로 할 거면 하지 마요. 스터디를 왜 그런 용도로 하죠? 스터디는 해당 이제 분량을 잡잖아요. 분량까지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었느냐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니까 스터디 원들끼리 '쟤가 나보다 더 공부를 많이 했네?' 그런 마인드 틀려먹은 마인드. 서로 분량까지는 완벽하게 다 가져갔는지를 체크하고 못 외웠으면 속된 말로 지랄해야죠. "너 이거 왜 안 외웠냐고." 서로 진짜 그래야 돼요. 서로 윈윈해야 돼요. 서로 윈윈하는 되게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오늘 별 얘기를 다 하네 첫날부터. 되게 놀라운 거를 알려드리자면 정말 신기하게도 2차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럼 보통 1 차에 2차 때 제가 이제 직강으로 오시면 제가 전부 다 이제 짜 드려요. 그때 이제 제가 직강으로 딱 이제 40명 한정으로 딱 받으면 보통 5분 안에 매진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40분 다 오시면 제가 그거를 다 4 명씩
지역별로. 제가 첫날 물어봐요. "지역별로 해 드릴까요? 아니면 지역을 따로 해 드릴까?" 그럼 지역별로 그냥 해 달라 그래요. 왜냐면 그래야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업 나눔도 같이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 드리면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때 "아 저는 안 해 주셔도 돼요, 스터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 대부분 뭐냐면 1차 때부터 쭉 오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1차 때부터 쭉 오시는 스터디인데 모든 스터디가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망하는 스터디가 대부분이고 정말 잘 되는 스터디가 몇 군데 안 되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이게 진짜예요. 제가 매해 느껴요. 정말 잘 되는 스터디는 그 4 명, 5명 구성원이 다 합격해요. 이거 옆에 선배들 보시면 합격하신 분들 들어보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볼 수 있어요. 다 같이 합격해요. 슬프게도 1명 정도는 떨어질 수 있죠. 근데 그분도 되게 낮은 점수로 들어온 게 아니라 막 간당간당하게 해서 본인이 이제 스스로 자기의 역량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다 같이 합격해요. 근데 그런 스터디의 특징이 기본적으로 믿어야 돼요. 너도 합격하고 너가 합격한다고 해서 내가 떨어진다는 마인드는 틀려먹은 마인드예요. 그 정말 버려야 되는 거지 같은 마인드예요. 그래서 스터디 가 가지고 '내가 여기서 나만 합격할 거야.' 이런 마인드로 앉아 가지고는 제가 뭘 몰라도 '네가 모르는 게 뭐 나만 알면 되지.' 이런 마인드 안 돼요. 그래서 서로서로 지적해 줘야 돼요. "이거 몰라요?" 그럼 친절한 마인드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외웠더니 쉽게 외워지더라고요." 서로 공유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스터디를 꼭 짜야 되고 뭐 나 지금 스터디 없는데 누가 물 카페에서 물화 카페에서 스터디 모집을 안 해서 난 스터디를 못 본인이 모집하면 되잖아요. 그거 뭐 진짜 이상한 성격이네. 본인이 모집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모집해서 스터디에 장이 됐다고 해서 내가 이끌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을 모아서 "나는 이렇게 해 봤으면 좋겠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환영한다."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당연히 여기다가 추 이게 뭐라고 해야 돼? 넣어 가지고 같이 더 좋은 방법 베스트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도 잔소리 오늘 1 교시는 계속 잔소리 타임이니까 이제 피와 살이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합격 수기 봐요. '아 잘 가르치더라.' 이런 얘기 당연히 하시겠지만은 그런 거보다는 이런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해요.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될 것이고 어떤 마인드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스터디도 마찬가지고.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합격하시는 분들 이제 보통 직강에서 인강으로는 잘 안 친해지겠죠. 얼굴을 본 적도 없고. 근데 우리 직강에서 선생님들은 이제 지금부터 쭉 가시는 선생님은 저랑 이제 친해져요. 친해져 가지고 나중에 이제 합격하신 다음에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저 솔직히 말하면 제 눈엔 보여요. '아 이분은 붙겠다. 이분은 아직 좀 네 합격하기에는 네 공부를 더 해야겠다.' 보이거든요. 될 것 같은 분한테 가서 슥 말해요. "합격하시면 합격자 설명회 동영상 찍어 주실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요. 올해도. 근데 몇 년 전까지 그랬는데 정말 제가 어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정말 감사하게도 먼저 본인이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한 거를 알려주고 싶다. 제가 1년 내내 엄청 강조하거든요. 기버가 돼야 된다고. 공부는 매처 혹은 테이커. 매처랑 테이커가 뭐냐면 테이커. "난 주지 않겠어. 너는 몰라도 상관없어. 나는 내가 이 스터디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가져갈 거야. 내가 모르는 것만 충족해서 갈 거야." 이게 테이커예요. 그리고 매처는 내가 주는 만큼 너가 나한테 주는 만큼만 난 줄 거야. 똑같이 1대1로 "너가 나를 알려줘야 나도 너를 알려줄 거야." 이런 마인드가 이제 매처예요. 근데 제가 1년 내내 강조해요. 기버가 되라고. 본인이 어떤 이론을 외우는데 너무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까워하지 말고 스터디에서 공유하고 주변 사람들 공유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외우는 게 좋은 어떤 문제를 봤는데 이거는 진짜 올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게 있으면 서로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터디가 함께 붙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게을르게 하고 요새 약간 수능 빠진 것 같아? 같이 내려가야 돼요. 근데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올해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이 심지어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근데 인턴십 보신 분이 한 분이 저한테 "저도 진정한 기버가 되고 싶어서 합격 설명을 찍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심화 이론 강의 때 한 번 오실 거예요. 예. 그 OT지 어디지 아직 그 심화 강의 때 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발령 받고 또 이제 적응도 하셔야 되니까 심화 강의 때 시험 수업 끝나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본인이 공부했는지 초수를 합격했거든요, 일병행하면서. 그러니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무슨 얘기하다. 근데 이런 얘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첫날에만 이렇게 얘기하지 다음 시간에부터는 체크에 딸려 있는 아주 작은 멘트 정도만 하고 지나갑니다. 아셨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1년 내내 동안 이런 내용을 공부를 할 거고요. 제가 이제 첫 시간에만 잔소리를 폭풍 잔소리를 하는데 제가 매년
첫 시간엔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중앙이 저기니까 중앙에 가서 여러분들이 여기 제 뒤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실까 봐. 자, 일단 이명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여러분한테 지금 완벽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밑밥 까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원래 말이 좀 가벼워요. 아니, 가볍지 않으려고 노력은 해요. 지금 말이 가볍다고 사람이 가벼운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 진짜 책 많이 읽고 네, 알게 될 거예요, 저의 진가를 점점. 자, 여러분들이 이명이 뭐라든지 똑같이 1차가 있고 2차가 있죠. 참 슬프게도 1 차에서 점수를 받는 거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최종은 이제 합격이 붙고 떨어지고 이런 분들을 많이 봤는데 이 부분도 할 얘기가 있어요. 1차 같은 경우에는 토탈 100 점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시는 교육학에서 20 점, 그다음에 전공, 뭐라든지 전공에서 56 점, 그다음에 과학교육론 지금 이거죠. 여기 이 강의 과학교육론에서 24 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전공 같은 우리가 이제 시험을 치러 갈 때 1 교시 교육과학 시험 치고요. 60분 동안. 그다음에 전공을 2 교시, 3 교시 동안 봅니다. 전공 2 교시가 전공 A예요. 3 교시가 전공 B예요. 여기서 12 문항, 여기서 11 문항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각각 이 과학교육론에 해당하는 게 3문제, 3문제씩 이에요. 그럼 나중에 전공이 9문제, 8문제 되겠죠. 그럼 이제 문제가 몇 개 안 돼요. 근데 올해 커트라인 보셨어요? 컷 보셨어요? 컷 보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할만한데. 뭘 모르시는 말씀. 자, 여러분들 점수가 이제 올해 지구과학이 좀 난리 나긴 했지만 컷이 막 50 점대잖아요. 아우 난리 났죠. 문제가 이제 힘들었던 거죠, 풀기.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보통 60, 70 점대에서 이제 컷 점수가 이제 결정이 돼요. 1차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 목표를 1차 점수 70, 그러니까 70몇 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닌 겁니다. 근데 커트라인은 이 점수 받고 문 닫고 합격한 거예요. 근데 2차 점수를 받고 최종까지 최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1차 점수에서 안정권으로 받아야 그래야 비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틀린 말 아니에요. 정말로 1 차를 제 이제 2차 강의를 이미 1차 발표가 12월 말에 나요. 근데 우리는 1차 시험 치고 그러니까 11월 20 며칠이죠. 그 1월 말에 11월 말에 우리는 이미 2차 강의가 개강을 해서 내가 점수를 몇 점 받을지 모르지만 가채만 해 보고 이러고 다 모인단 말이에요. 다 모이고 한참 2차 강의 거의 끝날 무렵 당연히 1차 합격자 발표나기 직전에 수업이 완료돼요. 한 달 강의가 완료가 되는데 제가 이제 다 부탁을 드려요. 다 합격하신 분들 자기 점수하고 컵 점수는 제가 알고 자기 점수를 다 이제 달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달라고 하는 이유는 비교를 하기 위해서요. 통계를 내기 위해서. 몇 점까지를 뒤집어서 최종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이걸 다 받아요. 근데 정말로 천차만별이거든요. 정말 어떤 분들은 막 11점, 13점까지도 높아요. 자기 컷 점수보다 1차 지역 점수보다. 근데 어떤 분들은 딱 컷이에요, 정말. 근데 정말 놀랍게도 올해 제 카페 들어가 보시면 합격 수기 보시면 아실 거예요. 경기도에서 컷 점수였는데 뒤집어서 합격하신 분, 1점 몇몇이었는데 뒤집어서 합격하신 분이 진짜 많아요. 근데 반대로 이거 또 얘기하면 또 자기 저격한다고 생각해서 또 이제 메일 보내신 분이 슬퍼할 것 같은데 6 점, 8점 이상 높게 받았는데도 뒤집혀지신 분도 떨어지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높은 점수를 받으면 끝까지 갑니다.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물론 1점 몇 점 컷 점수 뒤집어서 합격한 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죠. 대부분 여기서 적어도 진짜 적어도 3 점에서 5 점은 나야 좀 편안한 마음으로 2차 준비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물론 1차 시험 치고 점수가 나오지 까보지 않은 상태에서 2차 대비를 바로 들어가는데 그 가채만 해 보고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이제 대충 이제 감은 오죠. 그래도 합격선보다는 쪼끔 올라가겠다. 합격선 간당간당하다 이게 있거든 말이에요. 그래서 1차 점수는 이 컷보다는 이렇게 높게 받아야 우리가 2 차에서 좀 더 편하게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저는 여기까지도 아니고 사실 70 몇 점이 컷 점수니까 우리는 사실은 정말 80점 정도 그 이상을 바라보고 공부를 하셔야
이내의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매년 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범대 나오신 분도 있고 교직이 하신 분들도 있고 또 대학원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그런 경험은 한 번씩 무조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사범대 나오신 분들 반에서 1-2등 해야 갑니다 사범대. 그리고 아니에요? 맞죠? 아무래도 자기가 자사고거나 특목고가 아니고서 일반 고등학교면 보통 1-2등 하는 애들이 사범대 가요. 그리고 사범대 내가 안 나왔다 해도 대학에서 교직이수 할 거면 내가 그 과에서 1-2-3등 해야 교직이수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들 한번 느껴볼 수 있을 거예요. 대학교에서든 그 중고등학교 때 애든 내가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를 향해서 진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시험 쳐본 경험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네 모습을 생각해 봐요. 어땠어요? 교과서에 어떤 그림이 어떤 위치에 있고 거기에 어떤 설명이 써 있고 이런 거 다 기억나죠? 유인물 선생님이 주신 유인물은 뭐 거의 뭐 완벽히 알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한 개 틀리거나 다 맞거나 100점 만점에 그쵸? 중간고사 때. 그랬을 때 대학교에서도 A 제로에서 A 풀이 나오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야 돼요 이명도. 근데 여러분들이 가히 이 내용이 너무 많다는 거에 압도되어서 '어떻게 이명을 그렇게 우리가 작은 범위의 대학교에서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그 작은 범위에처럼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절대 그 생각을 와르르 무너뜨려야 돼요. 실제로 합격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씹어먹을 정도로 내가 단권내는 거 혹은 내가 뭐 정리해 뒀던 뭔가 완벽하게 진짜 외울 정도로 반복과 반복을 진짜 많이 해서 띡 하면 두루루 나올 정도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점수 이상으로 받은 거라고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은 특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이 너무 많다는 거에 압도되실 수 있는데 압도되시면 절대 안 되고 내가 얘네를 압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그럼 여러분들이 특히 지금 2 월, 3 월까지 어떤 생각을 계속해야 되냐면 사실은 3 월까지도 아니에요. 정말 12 월, 11월 때까지 어떤 생각을 계속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3 개의 과목을 부셔 버리지?' 라는 생각을 계속해야 돼요. 방법은 사람마다 달라요. 방법을 제가 어떻게 힌트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이제 제안해 드릴 수는 있지만 결국은 본인이 찾아야 되는 거라 중요한 건 여러분 답을 '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거 알면 다 합격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니컬한 사람 안 돼요. 저 진짜 비관적이고 시니컬하고 사회 부정적이고 막 이런 사람들 진짜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 중에 초수만에 재수만에 붙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막 몇 수 해 가지고 붙잖아요. 결국 그 합격수기 읽어보시면 처음에 이삼 두 번 재수, 삼수 때는 부정적이었다가 내가 이렇게 생각을 바꿔 먹고 붙었다고 하는 성격수기가 대부분이에요. 생각을 긍정적으로 진짜 마음 먹고 내가 '아 난 왜 안 되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지?'를 계속 1년 내내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방법이 하나하나 보일 거예요. 그 생각을 놓으면 안 돼요. 다음 주 2 주차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오실 때에도 그때도 어떻게 하면 저 세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내가 가져가지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내 점수를 이렇게 높게 받는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어떻게 한다? 완벽하게 한다. 완벽하게 한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일 먼저 멘탈 진짜 저는요 여러분들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전부예요.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내가 올해 초수인데 되겠어? 내가 올해 초수 같은 재수인데 되겠어? 안 될 수도 있어. 난 내년까지 할 수도 있어.' 이런 마인드잖아요. 100% 떨어져요. 그 여러분들이 일단 머릿속에 '나는 무조건 올해 수석으로 합격할 거야. 나는 심지어 합격해서 나는' 그거 아시죠? 여러분 합격도요. 등수에 따라서 앞에 처음 1 등부터 앞에 이제 티오 난데에 맞춰서 앞에서부터 고등학교로 발령나요. 그리고 뒤에 다 중학교예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고등학교 가고 싶잖아요. 여러분 다 알아요. 다 고등학교 가고 싶지 중학교 가고 싶지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애들 받아주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 지금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밝힐 수는 없어요 누구라고. 왜냐면 이제 뭐 불법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이제 일을 하면서 지금 올해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새롭게 하는 것들도 있는데 저 혼자 일을 못 해요. 같이 일하시는 저희 팀원분들이 계시는데 다 제 강의를 듣고 합격하신 분들이 들어와 있어요. 다 팀원들인데 정말로 이 멘탈 하나는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똑같이 생각해요.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뭐 생각은 생각이고 내가 실력이 돼야지. 네. 그 실력이 멘탈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지금 내가 불합격을 혹은 해 가지고 막 가족이나 연인이나 친구는 뭐 내 앞가림인데 친구 상관없죠. 부모님 보통 부모님이나 보통 이제 배우자 혹은 연인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그거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해결하고 그 화목한 관계로 그냥 만들어 놓고 어떻게든 다시 원상태로 만들어 놔야 돼요. 만약에 이게 좀 어렵다고 한다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읽어 보시고요. 꼭 읽어 보시고요. 그리고 혹시 내가 멘탈적으로 난 너무 게을러요. 내가 맨날 7시에 알람 맞춰도 막 8시에 겨우 일어나 가지고 아침에 이빨 닦고 막 나와요. 그다음에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 이거 읽어 보시고요. 진짜 저는요. 그래서 꼭 이제 진짜 책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책을 1년 내내 추천하거든요. 이걸 좀 읽어 보라고. 어 진짜 멘탈이 너무 중요해서 본인의 멘탈을 잡아야 돼요. 그 멘탈을 잡기 위해 정말 좋은 방법이 책이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기계발서를 한 권 정도씩은 지금 시점에 무조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게으른 게 문제야. 그러면 자기관리 진짜 너무 좋은 책이에요.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 꼭 읽어 보시고요. 그 책이 아니더라도 뭐 아주 작은 습관의 힘 혹은 뭐 에디 마일럿의 한 번 더의 힘 혹은 더 마인드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있죠? 내가 몇 개 적어 놨던 것 같은데. 뭐 내가 공부법을 내가 모르겠다. 그럼 공부법에 관련된 책도 좋죠. 완벽한 공부법 뭐 이런 책들 있죠. 뭐 그릿 뭐 이런 책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책들 자기계발서거든요, 전부 다. 그런 책들을 본인에 맞게 제발 한 권은 좀 사서 빌리지 말고 꼭 사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침의 시작은 무조건 독서로 시작해야 돼요. 무조건. 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이에요. 제가 또라이처럼 보일 수 있어도 이건 진리예요. 아침에 무조건 독서로 시작하셔야 돼요.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단 한쪽만 읽어도 돼요. 자, 그날 하루를 살게 해준 인사이트 하나만 찾으면 돼요. 저도 이제 아침에 저는 아이들이 제 딸이 둘 이거든요. 하나는 6살 됐고 하나는 이제 3살 됐어요. 두 돌이 같이 났어요, 얼마 전에. 저는 우리 딸내미들이 8시에 다 일어나서 기상을 시켜서 9시에 등원을 시켜요. 저는 몇 시에 일어나냐면 5시에 일어나요. 오늘 아침에도 5시에 일어났어요. 늘 5시에 일어나요. 새벽형 인간일 때는 새벽 2-3 시까지 뭔가를 하다가 잤는데 제가 뭔가 이제 나이가 들고 피곤하더라고요, 밤에. 그래서 그냥 좀 일찍 자요. 한 11시쯤 자서 5시에 일어나요. 5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제 아침 루틴을 다 합니다. 근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빨 닦고 바로 앉아서 하는 게 독서예요. 근데 독서를 물론 제가 좋아하는 책이면 막 30분, 1 시간 반 읽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책의 분야를 읽기 전에 그전에 무조건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자기계발서를 반드시 펼쳐요. 반드시 펼쳐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아. 그래 이렇게 해야지.' 이 생각을 뭔가의 그런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걸 한 페이지를 읽어서 바로 나올 때도 있고 한 3 페이지를 읽어야 바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알 수 있도록 한 10 분에서 20분 정도 책을 읽어요. 그리고 나서 운동해요. 예, 여러분 운동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요즘에 유튜브 켜보면 아침 요가 20 분, 아침 요가 30 분, 아침 요가 10 분, 아침 요가 5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제 자기계발 타임을 1 시간 내지 2 시간을 가져요. 저도 이제 여기 강의를 하려면 뭐 매년 하는 이거 말고 저도 뭔가 개발을 계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2 시간을 가져요. 이거 관련된 거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영어 공부를 좋아해서 영어 공부도 좀 하고 해서 2 시간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면 승리한 기분이 확 들죠. '아 역시 나도 오늘 아침 또 승리했어. 나는 내가 오늘 사실 오늘 이제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오늘 내가 할 건 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애들 깨우고 이제 보내고 들어오면서 그냥 커피 한 잔을 사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해요. 제 하루 루틴을 왜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9시에 애들 등원시키고 들어오면서 커피 한 잔 사서 그때부터 쭉 6시까지 일해요, 중간에 밥 먹고. 그리고 6시에는 딱 일을 놔요. 애들을 또 봐야 되니까요.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고 있어요. 주말에도 하는 루틴이에요, 다시 일어나서. 근데 진짜 여러분이 이거 정말 약 파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정말 하루에 무조건 한 쪽이라도 제발 눈 뜨자마자 책을 읽으면 슬럼프 절대 안 빠져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슬럼프 절대 안 빠지니까 꼭 이제 약 파는 것 같네요. 근데 제가 제 책을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거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이라든가 아니면 에드 마일럿의 한 번 더의 힘이라든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든가 그릿이라든가 완벽한 공부법이라든가 공부법에 관련된 책도 사실 정말 많거든요.
교보문고 한번 가 봐요. 얼마나 많은 책이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도 좋은 책은 이런 거죠. 임용고시. 그런 책도 예전에 제가 책 제목 기억 안 나는데 그런 책도 있어요. 육아까지 다 하면서 임용고시 합격한 사람이 쓴 책도 있어요. 그런 책 봐 봐요. 얼마나 시간을 효율적으로 썼는지. 왜 그런 것도 하나 찾아보고 연구해 보고 찾아볼 생각도 없이 그냥 막연히 '나는 수석 합격할 거야.' 이런 생각을 왜 하는지. 그쵸? 찾아봐야죠. 두드려야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꼭 책을 읽으시고 책 읽은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간단하게 스트레칭이라도 운동하시고 그쵸? 만약에 지금 시간이 되시면 밖에 미친 척하고 한 30분 뛰어갔다 와요. 시간 대보면 알잖아요. 내가 여기서부터 15 분간 뛰었다가 시간 15분 타이머 맞춰 놓고 15 분간 어딘가를 향해 달려가요. 그 15분 다 됐어. 다시 돌아와요 집까지. 그래서 이제 달리기도 굉장히 추천하고요. 저도 이제 달려요. 애들 이제 등원시켜 놓고 달리기 하면서 들어와요. 달리기를 하고 막 숨 벅차. '그래. 너는 해냈어.' 이러면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서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샤워하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책들 제가 자기 계발서 얘기를 할 때마다 꼭 누구라고 말 안 할게요. 시니컬하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계발서에서 하는 말 다 거기서 거기지. 누군 안 읽어 봤는 줄 알아? 나도 다 읽어 봤는데 뭐 거기서 거기도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무슨 얘기 너가 그래서 지금 성공 못 하고 그 자리에 있는 거라고. 슬프죠? 뼈 때리는 말이죠.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공하신 분들이 자기계발서 안 읽어보고 안 읽고 솔직히 안 읽고란 말도 좀 민망해요. 자기계발서 수십 권을 읽지 않고 크게 성공하시 어 하지 않은 분은 없어요. 말이 지금 문법이 맞았나요? 내가 뭔가 지금 문장이 길어졌는데 진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기계발서를 수십 권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어요. 저도 성공했죠. 저도 이제 한 자리에 사실은 뭐 1 타 했으면 성공한 거잖아요. 진짜 저도 책 엄청 많이 읽거든요. 제가 이제 네 항상 매 1 년에 한 번씩 꼭 말씀드리는데 저는 명품 이런 거 안 사요. 저 명품백 한 개도 없어요. 저 백 막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이런 거 들고 다녀요. 이것도 여러분 대학생 입장에서 비싼 건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5만 원짜리 이런 거 들고 다니거든요. 가장 비싼 백이 그 신혼 때 신혼이 아니라 그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제 산 50만 원짜리 제일 비싼 거예요. 그래 명품이면 명품일 수 있죠. 아무튼 그게 다예요. 저는 옷도 명품 이런 거 없어요. 진짜 없어요. 샤넬? 샤의 시옷도 꺼내면 안 돼요. 저는 명품 사람이 명품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하는 주의라서 명품 그런 거 없는데 저는 인제 최소 두세 달에 한 번씩은 교보문고에 가서 플렉스합니다. 한 30만 에서 50만 원치 플렉스해서 들고 와요. 아이의 유모차에 아이를 내리고 이제 유모차에 잔뜩 실어서 예 집에 옵니다. 근데 너무 행복해요. 그 책을 갖고 집에 돌아오는 그때가 너무 행복하고 쌓아 놓고 정말 쌓아 놔요. 그냥 정리도 안 해요. 쌓아 놓습니다. 쌓아 놓고 하나씩 읽어 나가면서 그 애를 높이 쌓아 놓고 하나씩 빼요. 다 읽으면 점점 낮아지는 걸 보면서 희열을 느끼고 그리고 빼면서 있어야 될 서재의 자리에 이제 다 정리를 하죠. 읽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두세 달에 한 번씩 최소 정말 최소예요. 보통은 이제 한 달에 몇 번이고도 가 가지고 두세 권씩 틈나면 사 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책을 진짜 많이 읽는데 책은 진짜 여러분한테 인생의 양식이에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무슨 얘기를 짓거려 봤자 그 책 한 권이 주는 인사이트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뭐 안 되고 뭐 모를 때마다 유튜브를 보시는데 뭐 유튜브도 나쁘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상상해 봐요. 여러분이 졸라 성공했어요. 아유 말을 좀 무겁게 하기로 다짐했는데 이게 그게 있어서 그래요. 첫 시간에 좀 웃겨야 된다는 그 강박과 첫 시간에 여러분을 좀 웃겨야 된다는 그 강박과 프로페셔널 보이고 싶은 그 무게를 더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성공했다고 상상해 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인사이트가 있어요.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모를까 다들.' 막 이게 있단 말이에요. '성공한다.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걸 배워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다 같이 나처럼 살 수 있는데.' 이 생각을 저도 하고 여러분도 나중에 성공해서 한다고 생각을 해 봐요. 그럼 나중에 어떤 생각이 처음에 드냐면 책을 쓰고 싶어져요. 그럼 왜 알려야 되니까 세상에. 유튜브는 사실 좀 가벼워 보일 수 있거든요. 내가 물론 어떤 콘텐츠를 분위기를 만드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책을 쓸 때 어떤 마음으로 책을 쓰겠어요? 뭐 지인한테 몇 권 나눠 주고 망해도 뭐 지인한테 몇 권 나눠 주지 이런 마음으로 쓰겠어요? 그때 이미 쓸 때는요. 쓸 때 그 작가의 마인드는 베스트셀러예요.
이미 내가 썼으면은 주변 사람들이 이걸 읽다 하더라도 쭉 팔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진짜 나는 솔직히 책을 쓴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난 베스트셀러가 될 거고 이 정말 내가 아는 이 좋은 이 핵심을 사람들 전파하고 싶어 하는 마인드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책 안에는 굉장히 많은 숙고와 이걸 많은 걸 거쳐서 만들어 놓은 산물이라서 다른 그 무엇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읽는다는 건 여러분이 감히 너무 유명해서 눈도 마주치고 얼굴도 마주칠 수 없는 사람들을 가까이 서자에 가까이 마주 앉아서 대화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1대1로 인생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이건. 성공한 사람들 중에 공통적으로 다 그러잖아요. 책을 읽으라고. 책을 읽어야 성공한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뭐 지금은 임용고시 합격하는 게 성공이라고 목표를 두었다면 성공하려면 계속 생각하셔야 되고 성찰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책을 읽으라는 얘기가 책을 통해서 좀 배워, 인생을 배워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합격, 이 높은 고득점으로 내가 생각한 나의 정체성, 이런 그 합격을 했을 때도 진짜 우수한 점수로 멋지게 당당하게 불안하지 않게 합격한 나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성찰. 그 성찰을 위해서 책을 읽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침에는요. 여러분이 다 일어나면 무방비 상태예요. 아무리 밤에 어젯밤에 '아 이제 열심히 해. 난 진짜 열심히 할 거야. 나 이렇게 겨울밤 다 써 놓고.' 이렇게 해도 자고 일어나면 무방비 상태. 인간이 다 그래요. 무방비 상태가 돼요. 아무리 그 전날에 막 이렇게 해도 그다음 날 아침 되면 무방비가 돼요. 왜냐면 아직 무의식에서 못 깼거든요. 그때 여러분을 잡아줄 수 있는 걸 읽어야 돼요. 만약에 이걸 읽지 않고 바로 유튜브를 켜 가지고 본인이 보던 릴스나 보고 있고 TV를 켜 가지고 OTT를 아침에 본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계속 해야 되고 1년 내내 해야 되는데 나의 생각은 이제 다른 데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이게 1년 내내 이렇게 우수하게 되려면요. 1년 내내 몰입해야 돼요. 황농문 교수님의 몰입 추천합니다. 네. 몰입이라고 이제 아시죠? 미하일 칙센트미하이 아시죠? 그분이 외국에 계시다면 한국에서는 유명한 그 플로우죠. 똑같은 그 몰입을 황농문 교수님께서 아주 책을 잘 써 놨거든요. 그 몰입을 1년 내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실 수석 합격이 나와요. 공부법? 공부법 중요하죠. 합격 수기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정말 방법이 다 달라요. 뭐가 제일 좋을지는 본인한테 특히 본인한테 뭐가 제일 좋을지는 본인이 부딪혀 봐야 알죠. 사실은 어떤 합격 수기를 보면은 몇 회 독을 했다. 내가 어떤 합격 수기 나 하루에 11 시간 공부를 했다. 내가 뭐 몇 회 뭐 그래 우리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요.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 아무 의미 없어요. 다 진짜 몇 시간? 웃기지 말아요. 11 시간 공부하셔서 합격하신 분도 있고요. 하루에 5 시간씩 공부해서 합격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제를 하면서도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방법이 중요하고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걸 찾기 위해서 계속 생각에 몰입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말하지만 '저 세 가지를 다 완벽하게 가져가지?' 이걸 계속 생각하셔야 되고 그 방법도 꾸준히 찾아야 돼요. 아니 밥 먹으면서 왜 릴스 같은 걸 하고 있냐고요. 밥 먹으면서 아직 내가 공부 방법을 못 찾았어요. 이걸 완벽하게 다 가져갈 방법을 몰라요. 그럼 밥 먹을 때 뭘 봐야 돼요? 공부법 유튜브에 쳐 공부법 합격한 사람들이 막 알려주는 그런 유튜브로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보면서 '아 이거야.' 싶은 걸 자기가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해 봐서 되는 것 같으면 계속 해야죠. 그쵸? 그러니까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속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황노은 교수님 말하는 그 몰입은 쉽게 말해서 누가 봤을 때 '아 독한 년.' 이게 나와야 돼요. '아 좀 쟤 좀 쟤 왜 이렇게 유난 떨어?' 이래야 돼요. 물론 좋게 말하면 몰입했다. 이거거든요. 근데 나쁘게 말하면 독한 년이에요. 독한 년놈이에요. 근데 이건 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둘이 똑같은 거거든요. 둘이 똑같은 거예요. 몰입한 거나 독한 년 소리 듣거나 약간 좀 유난이야 이런 말 다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차이는 내가 그걸 겉으로 드러내면서 약간 막 예민하게 나 이거 해야 돼." 막 이러면서 야 나 이거 해야 되니까 커피 못 마셔. 너네나 놀아." 이렇게 유난 떨면 독한 년 소리 듣는 거고요.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나 그 이미 커피 마셨으니까 너네끼리 먹으라고 표현하고 계속 이거 하면은 그건 그냥 몰입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다 똑같거든요. 진짜 1년 내내 모든 자투리 시간까지도 계속 뭔가를 해야 돼요. 그 1년 내내 계속 몰입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부터 계속 막 놀다가 지금부터 공부 시작." 이게 아니에요.
쉴 때도 그냥 손에 뭔가 들려 있어야 되고 계속 보면서 쉴 때도 이렇게 막 '아 내가 이걸 외워야 돼.' 이게 아니에요. 물 흐르듯이 계속 몰입하는 게 합숙 합격인 거지 '아 이걸 외워야 돼.' 막 이러다가 또 못 외웠다고 자책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손에 항상 뭔가 들려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이제 저러면서 '어 이거 미쳐. 봤는데 이거 못 외웠던 거네. 이걸 외워야지.' 하면서 버스 기다리면서 계속 외워요. 이렇게 외우고. 밥 먹으면서도 계속 '아 왜 그게 왜 이렇게 안 외워지지? 그 효소 이름이 뭐였더라? 아 맞아. 뭐였더라?' 하면 다시 보고 '아 맞아. 이거였어.' 먹으면서 이게 외우고. 마치 누가 보면 어떻게 보면 '공부를 즐기고 있는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을 정도로 그게 몰입이에요. 계속 몰입하셔야 돼요. 그 몰입하기 위한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거는 바로 A4 학습지법이에요. 이거 제가 사실은 진짜 제 방법이 아니라 합격하신 분들의 저는 이제 합격하시면 이거 쓱 불러다가 "어떻게 공부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제 취미이자 밥 한 끼 사드리면서 이제 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했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한 거예요? 교육학 점수가 왜 이렇게 높아요? 이번에 이 난해했는데 왜 이렇게 높아요? 나한테 알려줘 봐요." 막 이러면은 또 이렇게 막 알려줘요. 그런 것들 중에 이제 여러분들 공유하고 싶은 거를 이제 공유하는데 오래전에 한 6년 전인가요? 합격하신 분이 알려준 건데 진짜 짱이더라고요. 제가 맨날 몰입하라고 막 해 놓고 방법은 못 알려드렸는데 그분이 알려주신 방법이 짱이에요. A4 용지를 이렇게 한 번 접고 두 번 접고 세 번 잡으면 어때요? 요만한 칸이 생겨요. 펼치면 8 칸이 되거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소위 말하는 단거나 지금 초수다. 내가 초수인데 아직 여태까지 강의를 이제 다 출발이다. 이거 강의가 다 출발이다. 한 번 들었던 분들은 단거나가 이미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 공부하시면 돼요, 그걸. 근데 다 출발이다 하시는 분들 '아 나 올해 이거 이 강강 들으면 전부 다 새롭게 기본 인강부터 다 들으면서 정리할 단거나 할 거야.' 재수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절대 못 붙어요. 단거나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데 그걸 적고 언제 외울 건데요. 근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받으려면 다 외워야 있어요. 다 뭐 나쁘게 말하는 표현이 왜 암기지 다 머릿속에 탑재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단거나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종이를 적극 권해요. 이게 뭐냐면 공부하다가,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나올 때만 적는 거예요. 자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자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를 하겠어.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를 하겠어.' 그건 제가 판서로 이미 드릴 거니까 그건 하지 마시고요. 전공 같은 경우에도 다 내가 강의를 들으면 다 정리하겠어. 그게 아니라 들으시면서 '아 이거 진짜 이 부분은 안 외워진다.' 싶은 것만 여기에 하나씩 적는 거예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얘네 사이의 개연성 따위는 절대로 없어요. 여기 교육학의 어떤 이론이 뭐가 정말 안 외워져서 하나 적어도 되고 여기 교육론, 여기 전공, 여기는 무슨 전공, 여기는 무슨 전공, 다른 전공이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이 종이는 그냥 솔직히 끝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말을 안 했는데 역행 계획이라는 걸 세워야 되거든요. 역행 계획. 여러분 역행 계획이 뭐냐면 뒤로 가는 계획이에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2 월이죠.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월 기네요. 이렇게 많은 달이 남아 있는데 내가 저렇게 수석으로 합격을 할 거면 어떻게 여기까지는 공부가 뭐가 되어 있을지를 거꾸로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거꾸로 생각해 그냥 막연히 강사들이 강의를 열어 주니까 나는 그걸 따라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붙겠지. 절대요. 절대 이거 강사들이 하고 가는 거요. 지금 2 월달 기본 강의는 좀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심화 강의 시작하면서부터 강사들도 많은 지식을 한꺼번에 막 밀어붙여요. 그거 따라가기도 벅차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라 10 월, 11월 시험이니까 11 월, 3월 셋째 주니까 내가 적어도 이때까지는 이때는 정말 내가 구멍난 지식들 내가 전반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분명히 어떤 특정 부분의 걸 못 외웠거든요. 어떤 특정 이런 지식을 안 외웠댔거나 단편적인 어떤 것들을 이제 못 외웠단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대충 알 것 같은데 그럴 때 그런 구멍난 지식을 그때 암기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암기하는 시간이란 얘기는 암기하고 플러스 강사들이 내보내는 그런 예상 문제, 모의고사 같은 시간을 풀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있으려면 적어도 내가 암기해야 될 걸 그때 만드는 게 아니라 있어야 돼요, 손 안에. 사실은 그거를 미리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2월 달에 만든 거에서는 내가 여기 외운 거를 나중에는 너무 이제 당연히 너무 잘 외워진 게 있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안 외워진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과감히 한 2 칸, 1칸 남을 정도 그때까지는 들고 있다가 나머지는 외웠는데 요거 진짜 안 외워져? 그럼 이 중에 그냥 버리시면 돼요. 버리고 새 종이에다 그 하나의 칸을 옮기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종이는 만들어지고 버려지는 걸 반복합니다, 유기적으로.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한 20 개에서 30장,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정도 종이 정도 남기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도 완전히 새로운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간 여태까지 고군분투하면서 외우려고 노력했던 애들이 있는 거라 나중엔 정말, 정말 마지막에는 한 10 장도 안 남아요. 그리고 그 10 장도 안 남은 게 있어야 마지막 전날 한 번 더 훑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차오릅니다. '나는 완벽히 외웠어.'라는 마음이.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 8칸 종이법은 정말 제가 이 왜 A4 용지를 추천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스프링 노트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거기다가도 모르는 걸 순서대로 이제 적을 수도 있어요. 절대 저는 순서대로 기록하는 체계화해서 기록하는 건 전체 비추예요. 그거는 머릿속에 그냥 그리셔야 돼요. 음. 어떤 내용이 있으면 얘 다음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근데 나는 C 중에 모르는 것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런 내가 A4 용지를 추천하는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어야 이렇게 쉽게 접혀서 늘 내 손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버스를 기다려가도 이거 뭐 되었어. 이렇게 외우고 이렇게 하고 외우고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외우고 집에 가면서 외우고 뭐 하면서 외우고 밥 먹으면서 외우고 그래서 계속 내 손에 붙들려 있으라고 A4 용지를 이제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외웠으면 또 넣어 놓고 그리고 또 새로운 종이 꺼내 가지고 또 외우고 다니고 그래서 계속 이게 이 종이가 몰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A4 용지 저는 정말 본인이 단거나 하던 게 있으면 하고 싶으면 계속 하세요. 근데 얘는 별도로 따로 만들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한번 여기 재수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공부를 한 바퀴 돌리고 나서 오시면 이제 느끼실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다시 내가 나 작년에 초수 때 모든 강사들의 인강을 한 번 전체적으로 봤는데 올해는 뭐 다른 강사로 바꿔 전체 들어야지. 전 정말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미 한 번 더 훑었으면 이제 올해부터는 정말 고득점으로 받기 위해서는 내가 구멍 났던 부분을 빠르게 찾아서 메우는 작업을 해야지 다시 전반적으로 체계화를 하겠다? 아니요. 그거 체계화하고 나면 또 구멍 난 데가 생겨요. 그리고 그 구멍 난 데서 틀려 가지고 또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제 마음을 접으셔야 돼요. '난 체계화를 하겠다.'는 마음을 접어요. 오히려 그 마음을 접고 구멍 난 부분만 빨리 찾아 가지고 메꿔야지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수나 삼수한테는 사실 저는 추천드리는 게 이론을 다시 또 인강을 들으라는 것보다는 여태까지 공부했던 그런 많은 문제들 있죠. 그걸 다시 보면서 내가 구멍 난 것들을 A4 이거 만들면서 빨리빨리 메꿔 나가셔야 돼요. 아셨죠? 만약에 인강을 내가 보면서 내가 혼자선 진도가 도저히 안 날 것 같아서 인강을 듣는다고 해도 인강을 들으면서 다시 다 적는 게 아니라 인강을 들으면서 내가 '아 이거 기억 못 했었구나.' 그런 부분을 또 A4 용지 여기다가 또 적어 놓고 또 메꿔 나가고 하는 이런 과정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엑기스 있는 공부만 하는 거죠. 이걸 잘하시는 분들이 정말 1년 만에 드라마틱하게 점수 올려 가지고 진짜 합격하시는 거예요. 이거 못하고 '난 전반적으로 다 완벽히 알 거야. 체계를 잡아서 알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또 재수하고 삼수합니다. 이거 진짜 팩트예요. 아셨죠? 그래서 제발 지식을 메우는 공부를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수석 합격하려면 이때는 정말 그런 종이들 내가 이제 앉아 가지고 그것만 보면 이제 불안하지 않는 것들 자료만 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건 이게 정말 체계적으로 정립이 돼야 사실 모의고사를 풀어도 기분이 좋거든요. 정말 내 실력을 파악하는 기분도 들고. 근데 이렇게 되려면 전반적으로 앞서서 계속 찾아야 돼요. 지식이 어디가 뚫렸지 이걸 찾으면서 메꿔야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요 시기 동안에 문풀한다 그랬죠. 문제풀이도 이 시간대에 많이 풀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이론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문제는 나중에 이론을 여기까지 나도 문제 어지 아니요. 이론과 문제는 같이 하는 겁니다, 공부는 항상. 내가 지금 난 초수거든. 이론 시작했기 때문에 문제를 못 풀어. 물론 지금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저도 그렇지만 이론 강의가 앞서서 끝나잖아요. 한 번밖에 돌렸죠. 그럼 이제 심화 강의 들어갈 때는 문제도 같이 푸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내가 뭔가를 풀 때 안 풀린다면 이 이론이 내가 구멍이 뚫렸다는 걸 보이거든요. 구멍이 뚫렸음은 백지인출이 아니라 문제풀이를 통해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아직 내가 이론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도대체 기출을 풀 정도의 실력은 안 되니까 도저히 못 풀겠어가 아니라 틀릴 걸 감안하고 그냥 푸시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꼭 그래요. 난 진짜 어느 정도 이론을 한 80%는 정리가 좀 돼야 그래야 이제 문제도 이제 미트, 디트, 피트도 이런 것도 풀어보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지. 그런 마인드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빨리 붙으실 거면.
빨리 붙으실 거면 이론과 틀릴 그냥 각오를 하고 문제를 계속 풀어야 돼요. 계속 풀어야 돼요. 근데 처음에 그때는 엄청 틀리겠죠, 이때는. 근데 다시 한번 그 문제를 다시 볼 때는 그다음에는 확실히 덜 틀려요. 왜냐면 그때 틀리면서 이론들을 빨리빨리 찾아 맺거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공부할 때 상반기까지는 우울할 수 있어요. 왜냐면 문제 풀 때마다 계속 틀리거든요. 근데 틀리면서 틀렸다가 아니라 '아 구멍 난 데 찾았다.' 이런 마인드로 공부하셔야 돼요. '구멍 난 데를 찾았으니까 꼭 외워야지.' 그리고 문제를 풀면 리프레시가 됩니다, 매일매일. 공부를 '아 오늘 또 여기 언제 이만큼 이론 공부하고 외워.' 이런 것보다 내가 만약에 좀 이게 화이팅이 안 된다 그러면 도서관에 가셔서 제일 공부 처음 시작할 때 인강부터 출발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해당 분야 내가 예를 들어서 '오전에는 교육학을 할 거다.' 혹은 '교육론을 할 거다.' 하면 해당 분야를 시작할 때 문제를 몇 개 풀어 버려요, 아싸리 한 2-3 문제 정도.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확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 확 들죠. 문제를 풀고 나면. 그러고 난 다음에 관련이 없든 있든 상관없이 인강 같은 걸 들으면 훨씬 더 가져가야 된다는 마인드로 인강을 보게 되고 이론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문제를 오히려 더 먼저 푸시는 걸 더 추천드려요. 물론 지금은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은 아직 한 번도 안 돌렸기 때문에 도저히 뭔 말이야 하겠지만 한 번을 좀 돌렸다 싶으신 분들은 내가 진짜 지금 뭐 '초수 같은 재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한 바퀴 돌렸거든요. 그러면 그냥 바로 문제를 풀면서 시작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아 아직 난 초수 같은 재수라서 전공이고 뭐고 이론이 아직 많이 부족해. 다시 이론부터 천천히 정리해야지.'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문제 한번 간단한 쉬운 거라도 먼저 한두 개 푸시고 그다음에 인강 보시면서 정리하시고 정리하실 때도 체계화해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구멍 난 데 메꾼다는 생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A4 학습법을 이용해서 공부하시기를 저는 정말로 강추드려요. 이렇게 계속 제가 이제 한 번씩 잔소리하거든요. 이게 나갔다 들어오면서 책상 위에 외울 게 하나도 없네요." 이러면서 잔소리를 막 해요. 그래서 이제 옆에도 이제 뭐 스톱도 상관없죠. 근데 저는 이걸 진짜 추천드려요. 이렇게 한 장씩 들고 다니기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부할 때도 다 외운 거면 이제 좀 넣어 놓고 그 외운 건데 진짜 외웠다 그럼 과감하게 막 X 막 쳐요. 그때 희열감도 엄청나요. 막 X 치고. 그죠? 그래 가지고 이제 다 외웠으면 버리고 한두 개 못 외운 것만 또 옮겨 놓고 하면서 A4 용지 이거 진짜 추천드리고 뭐 사실 수첩을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순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수첩에 장의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페이지를 보다가 사실 이걸 보라는 얘기는 지식을 랜덤하게 계속 체크하라는 얘기거든요. 랜덤하게 이종이 저종이 보면서 이거 아직 못 외웠네. 이걸 계속 보라는 얘긴데 수첩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아무리 이만한 수첩이라고 해도 순서대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그쵸? 뒤에 있는 것들은 자주 못 보게 되고 앞에 것들 계속 많이 보고 진해지고 더러워지고 그쵸? 그래서 수첩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이 랜덤하게 볼 수 있고 종이를 넣고 또 다른 A4 또 써 놨던 걸 꺼내서 또 외울 수 있는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순서 그래서 여기다 뭐 쪽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거 만든 다음에 여기 1 막 표시해 놓고 또 한 장 만든 거 2 그런 거 만들지 마요. 우리는 랜덤하게 계속 찾아서 봐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공부법을 저는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1 교시부터 엄청 길게 잔소리를 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이게 저는 합격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진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1년 내내 계속 강조할 거예요. 메타인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뭐 교육학에서 공부하셔도 배우셨겠지만 저는 이 메타인지를 이론 속에서만 여러분들이 두시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서 계속 메타인지를 굴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메타인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세 가지 다 가져올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끊임없이 뭔가 이 임용 공부를 몰입할 수 있지? 내가 어떤 방법으로 계속 공부를 해야 내 손에 계속 임용이 있고 내가 나도 모르게 자꾸 이상한 BTS 이런 생각 안 하고 계속 임용고시 공부를 생각할 수 있지?" 이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꾸 그러다 보면 자기를 몰입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넣게 돼요. 내가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더니 자꾸 몰입이 안 돼. 딴짓을 해. 근데 어떻게 하면 계속 하루에 몰입되지? 당연히 도서관을 가야죠. 당연히 스터디 카페를 가야 되고. 그쵸? 스터디 카페를 갔는데 중간에 내가 한 번씩 자꾸 힘들 때마다 자꾸 핸드폰을 보네. 그럼 자꾸 임용고시에서 멀어지고 BTS가 자꾸 눈에 나오네. 그럼 어떻게 돼요? 핸드폰을 쉴 땐 필요하죠. 쉴 때 핸드폰을 보는 게 아니라 쉴 때 그냥 잠을 자든가 제가 말했던 책을 한쪽 보든가. 저는 참고로 개인적으로 공부했을 때 항상 자기계발서 진짜 좋은 거는 만약에 본인이 제가 여러 가지 추천드리긴 했지만 본인한테 맞는 여기 이 책을 읽고 나면 막 뿜뿜해 막 인사이트가 와 가지고 '그래 나 공부 진짜 열심히 할 거야. 나 진짜 수석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만약에 들었다. 그럼 그 책은요 한 번 읽을 게 아니에요. 그건 본인이랑 정말 찰떡 구멍 입은 거거든요. 이 책은 1년 내내 계속 10 번이고 20 번이고 읽어야 되는 책인 거예요.
진짜로. 근데 그런 책 만나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그런 책을 만났다 그러면 그 책은 진짜 맨날 갖고 다니면서, 그래서 쉬는 시간에 쉴 때 아무 생각 없이 그 책을 넘긴다거나, 아니면 진짜 이 A4지 이렇게 놓고 허공을 보면서 '내가 지금부터 한 15분 쉬겠어.' 하면서 이제 하늘 보면서 눈의 피로를 좀 풀면서 고개 떨어뜨릴 때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이제 몰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를 이번 주에는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메타인지예요. 계속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야지? 지금 내가 필요한 건 뭐지?' 이 생각을 계속 하시면 올해 꼭 반드시 합격할 겁니다. 아셨죠?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직강을, 사실은 제가 수강하시는 분들의 거의 80-90%가 전부 다 인강이세요, 인강. 직강으로는 코로나 이후에는 많이 다들 인강을 익숙해졌잖아요, 우리가 다 인강으로 만나는 게. 이제 인강으로 이제 보시는데, 사실 제가 직강이든 인강이든 계속 매주 이제 지금처럼 이제 한 타임을 완전히 할애해서는 하진 않지만, 매주 제가 거의 이제 첫 시간, 그리고 1 교시, 2 교시, 3 교시 진행할 거예요. 보통 이제 75분 수업하고 15분 쉬고, 75분 수업하고 15분 쉬고 해 가지고 1, 2, 3 교시가 진행돼요. 그래서 이제 11 시부터 수업이 시작하면 빨리 끝나면 3시 반, 늦게 끝나면 4시 반. 나 보통 이제 4시 전후로 끝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 교시와 3 교시 때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얘기를 한 매주 한 10 분씩 정도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는 어떤 메타인지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이제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셔서 정말로 올해 꼭, 꼭, 꼭 내년이 아니라 올해 꼭 합격하시기를 진짜 바라고, 우리는 2 교시에 본격적인 수업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교육 과정 되게 궁금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강의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자, 교육 과정에 대한 얘기만 간단하게 하고 지나갈게요. 이 올해 물화생지 전부 다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나온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대놓고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사실상 2022 개정 교육 과정을 다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 2024 년도에는 사실은 초등학교 1-2 학년한테만 적용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5-6 학 사 3-4 학년, 그다음에 5-6 학년 이렇게 적용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중1, 고1, 여기는 중2, 고2, 중3, 고3. 그래서 이렇게 2027년 학년도가 되면 다 적용이 되죠. 여러분이 올해 임용을 쳐서 올해 합격을 하면 내년에 여기 이제 이렇게 발령을 받아서 여러분이 학교에 계실 때는 이렇게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사실은 올해 합격하신 분들은 사실은 초등학교밖에 없지, 아직까지도 얘가 임용고시는 2022 개정 교육 과정으로 시험을 쳤습니다만, 실전에서는 2015 개정 교육 과정 교과서를 가지고 그냥 수업을 하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나왔잖아요. 그쵸? 나왔죠. 그럼 내년에는 더 확실하게 들어가죠.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그래서 2022 개정 교육 과정을 거의 완벽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특히 이때 배우는 과목들, 이때 뭐 배워요? 통합과학 1, 2, 과학탐구 실험 1, 2에 대한 거는 정말 내용 요소까지 완벽하게, 성취 기준까지 완벽하게 보셔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 물리랑 생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가 이제 1년 내내 그러고 '아유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이 정도만 하면 돼요. 내용 요소는 안 나와.' 내가 막 이러면서 막 쉬는 시간에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했는데 정말 그 정도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올해 화학이랑 지구화학에서는 쪼끔 디테일하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희한하게 화학에서 올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다음 연도에는 다른 과목, 화학이 아닌 다른 과목에서 디테일하게 막 들어가요. 결론은 뭐다? 얘네들은 아주 기본이에요. 얘네 완벽하게 공부하는 건 기본이고,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 있죠? 고2, 고3 때, 중2, 중3 때 배우는 과목들도 사실은 내용 요소까지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부담감이 엄청 커졌어요. 작년하고 비할 바가 안 될 정도로. 작년에 내용 요소 다 외우는 거 같이 안 했거든요. "안 나와요." 이러면서 내가 "그거 나오면 틀리라고 낸 거예요." "누가 외워요?" 이러면서 오히려 2015 개정 교육 과정을 내용 요소를 다시 물을 수는 있으니까 보라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내용 요소까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함께 같이 몰아세지 전부 다 외우겠습니다. 아셨죠? 네. 조금 쉬었다가 2 교시 때 만나요.